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만 명의 예금주들이 자신의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힌 것도 계좌가 탈취당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 하나에 모든 자금이 묶여버린 건데요.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숫자로만 존재할 뿐 단 돈 1원조차 꺼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국이 10년 넘게 은폐해온 일경원 규모의 부채 폭탄이 어떤 경로로 폭발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중산층이 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 중심가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관리업체 본사 앞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있고 그 주위를 삼엄한 경계의 공안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내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문은 굳게 닫힌 채 묵묵부답입니다. 내부 직원은 보이지 않고 전화는 불통이며 모바일 앱에는 오로지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을 뿐이죠. 이는 단순한 전산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대체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었기에 멀쩡하던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중주그룹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바로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죠. 연 8%에서 10%, 심지어 최대 12%의 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이 3%대에 불과한 저금리 시대에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영세한 투자처가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중주그룹은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던 업계 최대 거물이었습니다. 1995년 설립 이후 30년 가까운 업력을 쌓으며 금융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헬스케어 분야까지 아우르는 거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베이징 금싸라기 땅에 화려한 사옥을 세우며 위세를 떨쳤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뒤를 봐주는 든든한 기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중국 특유의 관치 금융 정서상 대형 금융사가 무너지면 국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위기 때마다 당국이 자금을 투입해 막아주던 전례가 있었죠. 이 믿음이 화근이 되어 사람들은 노후 자금은 물론 전 재산을 쏟아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위험천만한 부동산 채권들이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헝다나 비구 이위안 같은 부동산 개발사들의 부실 채권을 무분별하게 사들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중주그룹이 이 쓰레기 같은 부실 채권들을 마치 우량한 상품인 양 둔갑시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소위 자산관리 상품이라 불리는 WMP를 통해서 말이죠. 고수익이 확실하다는 사탕발림만 있을 뿐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성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신용분석가는 이들의 수법을 두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다단계 구조였던 겁니다. 파열음은 2023년 8월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중주그룹 계열사인 중농신탁이 투자 상품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분노한 투자자들이 본사로 몰려들자 그제야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졌고 드러난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확인된 부채 규모만 최대사 600억 위안, 한화로 약 6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남은 자산은 부채의 절반도 안 되는 28조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무려 36조 원 이상의 구멍이 난 셈입니다. 결국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환 불능 상태임을 시인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2024년 1월 5일 베이징 법원은 중주그룹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파산 범위를 316개 계열 법인으로 전격 확대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적인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은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금의 75%가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 투자금의 30% 남짓을 건지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당국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 중입니다.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징역 14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중즈그룹의 파산은 단순한 금융 사기극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이 거대 기업의 이면에는 중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막대한 부채의 완미,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LGFV라 불리는 존재인데요. 지방정부가 세운 투자 플랫폼, 즉 특수목적 법인을 뜻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직접적인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법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정부 부채가 아닌 별도 법인의 빚으로 분류되지만 실상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인 셈이죠. 이 숨겨진 빚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IMF는 58조 위안, 학계에서는 최대 66조 위안까지 추정합니다. 한화로 무려 1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예산의 15년치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 스스로 이 수치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LGFV의 부채 규모를 단 14.8조 위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MF 추산치의 4분의 1에 불과하죠. 심지어 중국 대표단은 IMF의 경고를 적절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자리에서 중국 측이 슬쩍 내비친 또 다른 수치는 44조 위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장이 발표한 수치보다 3배나 높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죠. 이런 위험한 구조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온 걸까요? 그 해답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변 땅값을 올린 뒤 그 토지를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방 수입의 80%를 이 땅 장사에 의존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토지 재정이라 부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연쇄고리가 작동했지만 2021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비안 같은 대형 개발사들이 고꾸라지자 주택시장은 얼어붙었고 땅을 사줄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팔 땅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2025년 5월 중국의 토지 판매 수익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빚의 이자는 여전합니다. 결국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의 이자를 막는 최악의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죽하면 솥단지까지 팔아서라도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자조 섞인 선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충칭시 비산구는 아예 자산 매각을 전담하는 특수팀을 구성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 리다오쿠이는 2024년 말 기준 지방정부가 건설사와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금만일 40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LGFV의 3분의 1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며 오직 부채 차원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표현한 거죠.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비단 중즈그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화 약 800조 원 규모의 중국 신탁업계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이 산업이 부동산과 LGFV에 깊숙이 얽혀 있어 한 곳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채무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 돈을 빌려준 측이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부실이 전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시스템 리스크라 부릅니다. 특히 LGFV 채권을 대량 보유한 소규모 지방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은행들이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을 맡긴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허난성과 안후이성 일대 농촌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격렬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 정부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다소 허무합니다. 2024년 11월 중국 정부는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LGFV의 장부상 부채를 특별 목적 채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채무 한도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 부채로 갈아태우는 전략이죠. 이 과정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죠. 하지만 IMF 추산에 따르면 중국 전체 부채는 무려 58조 위안에 달합니다. 10조 위안은 전체 부채의 17%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 정책이 수면 아래 감춰진 부채의 25% 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내는 격이라는 거죠.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를 연명치료 Extend and Pretend 전략이라 꼬집었습니다. 실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상환 시기만 늦추는 행위라는 거죠. 말하자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형국입니다. 한편 2025년 10월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LGFV의 숫자를 71% 줄이고 금융 부채를 62% 감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성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LGFV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정부 공식 목록에서 제외했을 뿐입니다. 빚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패만 교체한 것에 불과하죠. 과연 이 위기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국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일본이죠.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 활동이 사실상 정체되었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은 20년을 넘어 3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비금융 부문의 총 부채가 GDP 대비 283%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죠. 이 증가 속도는 일본 버블 붕괴 당시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게다가 중국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성장이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채는 대부분 자국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국민이기에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 위험이 적었죠. 하지만 중국은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 자본 이탈은 급속도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그 자본 이탈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 자본은 물론 내부 자본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외부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는 2021년에 340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유입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유입되는 자금보다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다는 뜻이죠. 무려 20년 만에 처음 발생한 현상입니다. 벤처 캐피털이나 헤지 펀드에서 유입되던 달러 자금마저 고갈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는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부동산 위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자금을 투입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신탁 회사들이 파산하며 미국은 반도체 제재를 가하고 중국 정부는 데이터까지 통제하는 상황이니 여기 더 머물다가는 우리도 위험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부 자본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부유층들 또한 직접 자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이민 전문 기업인 헬리엔 파트너스가 매년 발간하는 백만장자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등진 백만장자 순유출 인구는 무려 2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고 심지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도 700~800명이 중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아랍에미리트, 즉 UAE와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 부호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안정적인 사회 환경과 뛰어난 치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중요할까요? 백만장자가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 기반이 약화되며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유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는 남아있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죠.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환전 한도를 축소하며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통제가 강화될수록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구나라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통제가 더 큰 탈출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셈입니다. 중국의 달러화 표시, 해외 부채만 해도 1조 달러를 웃돌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1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미국이 제재를 가해 이 자금줄을 끊어버린다면 중국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봉쇄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세 번째 거대한 폭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그림자 금융이 파열음을 내며 외부에서는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는 말 그대로 세 방향에서 동시에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국가가 보증한다고 믿었던 금융 상품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부를 굳건히 신뢰해왔습니다. 거대 금융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반드시 지켜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민심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는 멈추며 자금은 국내를 이탈하거나 은닉되죠. 그 결과 경제는 더욱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죠. 이는 단순한 금융위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진핑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신뢰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국과 중국은 체제적으로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은행, 예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 자산을 지켜주죠. 또한 금융 감독 체계도 훨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조차도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었죠. 결국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것에든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맡기든 그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중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섣불리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